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구속 만기가 끝나는 20일을 넘겨서 아마도 내주쯤 검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채 작성이 되게 되는 걸까요? 검찰은 그럴 리는 없다. 18일 오늘까지 검찰 조사에 임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하루 검찰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최근 시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출연하시면 대박이 납니다. 하루에만 17만 명이 의원님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요? 인기 비결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썰전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전국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뉴스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정치권 요새 돌아가는 것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에 임할 뜻이 없다라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원래 본인이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받겠다고 했죠. 네. 본인 발언을 부정하는 거기도 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다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뭐 행태나 성정에 비춰보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인식을 잘 못하든 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민심과 맞서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박근혜의 반격 이런 국면으로 좀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12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더 이상 이 순조로운 해법이라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고 네. 국회 추천에 뭐 전권 총리가 등장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좀 챙기는 이런 모양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퇴진으로 가야 된다. 퇴진은 두 가지잖아요. 국민적 요구에 의한 하야이거나 네.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이거나 네.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퇴진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검찰 수사도 못 받겠다, 하야할 일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그러니까요. 황당해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력한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LCT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라고. LCT 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SNS 상에서는 네. 문재인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이런저런 엄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누군가가 작업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LCT나 이런 걸 꺼내든 거는 대야용이라기보다는 대여용일 거다. 이게 이제 탄핵으로 가면 네. 지금 야권이 171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1명이 동조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명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걸 묻기 위한 그러니까 여권이 이탈하지 않게끔 묻기 위한 일종의 급방용이죠. 여차하면 이런 거 깐다라는 식의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걸 이제 야권에 누군가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10년 정권인데 네. 야권이 인허가에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게다가 부산은 그렇죠. 대대로 지금 새누리당 시장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도 우리 당은 국회의원도 거의 없었어요. 네. 이번에 지금 5명 나온 거지 없었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예. 그리고 조경태 의원 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새누리당 갔잖아요. 네,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권에게 로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루됐다면 여권 인사들일 텐데 그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촉구한 거는 이탈 방지용 일종의 이제
위협의 수단, 무기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감은 아닌데 공개되면 망신당하는 그럼요. 그런 네, 게 한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몇몇 그 친박의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약점 잡아가지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당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저기 뭐야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할 거냐? 이거 공개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름 빼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약점 잡힌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LCT 카드를 꺼낸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는 명예훼손 고발한다 뭐 그런. 신속하게 대응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보면 뭐 표현의 자유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용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네.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전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좀 시간을 좀 따져보면요. 지난 주말 토요일이죠. 100만 촛불 나왔습니다. 의원님 나오셨나요? 네.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갇혀가지고 네.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예. 그 와중에도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이제 밝게 네. 집회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이제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네. 알아보고 그 와중에 악수하자 이럴 예, 때는 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한 2시간 정도 갇혀 있었어요. 예, 예. 시청 앞에서 예, 이렇게 예. 오도 가도 못 예, 했었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뒷골목으로 빠졌는데 예. 거기도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군데군데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보면 화장실 광화문역 화장실은 줄 서 있는데 40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네. 없더라고요. 다 줄 서서 다 질서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일대에 그 광화문 시청 주변에 먹거리 집들 네. 있잖아요. 뭐 떡볶이 집도 너무 다 동이 나가지고 일찍 다 팔려서 문 닫는 집, 철시하는 집들이 있었고 대신에 반면 그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었던 서촌 안쪽, 청와대 안쪽 그쪽은 그 울상이었대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경찰이 맡고 있어서 아무도 안 와서 주말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의 양 단면을 경찰이 만들었다 이제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100만 촛불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그 출근길에 이 뉴스를 전부 SNS로 접하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뭘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 태도가 급변합니다. 갑자기 그 차관 2명을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도 내주 연다고 하고요. 또 내달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본인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급격한 변화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더 이상 그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이렇게 밀릴 수 없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본인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싸움을 이게 정의 대 부정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네. 여야의 싸움 또는 뭐 당대당 네. 또는 대선 게임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정쟁화 차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월호 참사 때도 예. 본인에게 쏟아졌던 비난을 피해갔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이른바 박근혜 해법이라 할까요? 박근혜 공식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아마 이제 메시지는 네. 그런 박근혜에 맞서는 야당이 좀 무기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수했기 때문에 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동의합니다. 전 전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내부에서 잘못된 걸 교정하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네. 이게 또 야권 분열이거나 당내 분열로 비춰지는 거는 죄송합니다.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통렬하게 몇 사람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싸움이기 때문에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기세. 그죠. 그 야권이 반일 대우를 가지고 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네. 어깨 동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 그런 결기를 보여주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퇴진하는 결정을 하기도 쉬워질 텐데 네. 야권이 틈을 보여주면 과거에도 내가 이런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 그 방법은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치고 나올 틈을 준 건데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치고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의 메시지나 친박의 행태를 보면 작전 짜고 나오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야권이 어제 야당의 새 대표가 만나긴 했습니다만 네.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권의 결기, 여권의 태도에 비하면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야3당 대표가 어제 회동을 가졌지만 서명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최소한 뭐 총리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좀 정치 일정을 어떻게 밟아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국민들은 바랬는데 왜 세 그랬어요?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일정, 이게 이제 로드맵이라고 표현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예, 예. 정치 일정,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다는 네.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단지 예를 들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러면 탄핵한 것까지만이 아니라 네. 탄핵한 이후 상황까지 또 대선까지 전체 일정을 우리가 야권이 어떻게 이걸 풀어가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야3당의 공조가 기본 핵심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일부 친박이 아닌 비박 인사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정치권 내에 좀 광범위한 연대의 틀이 일단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 동력이 지금 100만까지 움직였잖아요. 네. 그건 뭐 심정적으로 보면 1000만, 2000만, 뭐 심지어 그렇죠. 한 4000만이 되겠죠. 예, 예. 그럼 이 대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거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매주 나올 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 동력을 어떻게 결정적 에너지로 이렇게 활용할 거냐, 그렇습니다. 동력으로 쓸 거냐에 대한 주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 어젠다라고 얘기하는 이 박근혜 게이트를 풀어내는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여러한 문제들만큼은 이번에 풀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는 간추려서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또 이 주체들 간에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하나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해법들이 또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 주체, 과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네. 야권이 특히 민주당이 좀 선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예.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저로서도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세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저분을 이대로 두고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럼 빨리 그분이 결자 해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결자 한다. 투지죠. 결자 해지가 아니라 결자 투지죠. 결자 투지. 야, 국민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되죠. 어떤 정치인도 예. 국민에게 우리 흔히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퇴진 요구 뭐 이렇게 물러나라 요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헌법보다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헌법에 정해진 것 중에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그 권력을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이 자기가 누구한테 권력을 줬다가 잘못하면 뺏을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초헌법적 발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국민들은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초헌법적 발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고 네. 초헌법적 발사이거나 헌법을 유린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일부 친박 아닙니까? 네. 헌법에 없는 누구에도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헌법 유린이고 초헌법적인 것이지 정당한 요구, 국민의 정당한 요구나 헌법에 정해진 정치권의 어떤 이런 액션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같은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정현 대표의 워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좀 딱해요. 좀 딱하다. 예. 좀
저 정도인가 싶을 정도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요? 진짜. 그 새누리당의 경우는 좀 나중에 얘기를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핵 절차를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물론 특검 다 끝나면 하자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만 특검 다 끝나면 120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야, 그 120일을 국민들이 촛불 켜고 물론 LED로 전부 요새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동시다발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글쎄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네. 탄핵은 이제 불가피한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국 중립 내각, 거중 내각을 얘기할 때 네. 거중 내각은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거냐? 그건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요즘은 거중 내각이 구성이 됐고 거기에 정권 총리가 등장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법무장관도 바뀔 테고 어쩌면 검찰총장도 바뀔 수 있을 테고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각 총사퇴 새로운 내각이 사정 라인이 새로 예. 이제 구축될 수 있고 청와대도 민정수석을 둘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잘못한 범죄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될 테고 그렇게 네. 되면 저는 대통령이 못 버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런 해법 자체를 못 받겠다고 네. 하는 거니 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건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근데 당장 탄핵안을 상정해서 표대결을 할 거냐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탄핵이라는 것도 쭉 이제 정지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국민들도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럼 탄핵 안 하고 안 되지 않느냐라는 동의가 점점점 확산되는 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절차는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힘있게 가려면 네. 야삼당의 공조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고 네. 튼튼한 공조가 전제가 돼야 되고 예. 그 공조에 플러스 예. 소수의 강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이 여기에 힘을 합쳐줘야 되거든요. 동의할 수 있는 구도를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검법안 처리했는데 196명인가 네. 동의했잖아요. 예. 그거 더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50명 가까이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주는 게 네. 이걸 성사시키는 게 될 거고 네. 저는 한 250명 정도가 네. 동의하는 탄핵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네. 대통령이 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상을 초월하시거든요. 지금 뭐 별 얘기가 길라임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버티고 계셔서, 그러니까 좀 전혀 이런 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외치고 이런 거를 안 듣는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꽁돈으로 그런 걸 다녔다는 거 아니야? 1억 5천짜리 뭐 뷰티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성형외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를 다닌 건데 그런 것까지 사실 어떻게 보자면 개인적으로 치부에 해당할 텐데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한테 사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도 그 사생활이 없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국가와 결혼했다고 해놓고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김종필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5천만이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올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고집불통이다 그랬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종 뭐 인지 장애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한테 인지장애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상황을 이렇게 예. 안해하게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뭐 100만이라는 게 그냥 숫자 100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 광장에 100만이 나온 예는 드물거든요. 그럼 그런 이건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네. 그 서울시청 예, 예. 광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100만이라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께 나중에 복귀를 해봤어요. 야 네. 그때가 맞냐 지금이 맞냐 네, 그랬더니 다들 지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이 충분히 넘는 거고 이 100만이라는 거는 행동하는 이 100만이라는 거는 네. 전체 그게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네. 수천만이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게 맞는 네, 네, 건데 네. 겨우 100만 나온 거 가지고 그러냐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4,900만 안 나온 4,900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정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못 믿으면
여론 지지율 5%라는 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 지지율이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1% 하면 최악의 경우 1.9%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9%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빼면. 대다수 국민들은 네. 안 된다, 잘못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또 지금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60% 70%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해 안 되고 네. 그럼 여론 조작한 건 아닐 텐데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여론 조사를 하는 회사가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잘 나올 때 했던 조사란 말이에요. 예, 갤럽. 예.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불신하냐. 예. 그럼 광장에 100만 이상이 넘게 나온 거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네. 저 인지장애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절차는 이미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탄핵 돌입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가결된 그 시점부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야삼당이 똘똘 뭉치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협력이 250명까지 최소한 그렇게 좀 큰 폭으로 늘어나려면 좀 약간의 이제 물밑 접촉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새누리당 분위기는 좀 어때요? 고민이 많겠죠. 탄핵을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언급을 했던 네, 거고 그렇죠.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사석에서 이래저래 만나 새누리당 네. 분들 얘기로는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그냥은 안 물러난다. 저 사람은 네.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는 발언을 안 하시지만. 근데 뭐 그 양반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만큼의 잘못을 한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탄핵으로 갔을 경우에 네. 대한 부담으로는 또 있죠. 네.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한 당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네. 이 당이 쪼개지면 모르겠으나 또 정치인으로서는 다음 대선을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내년 12월에 있을지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선도 고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럼 탄핵에 동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도 결국 탄핵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들, 명분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저는 야권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넓게 정치권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예. 정말 절대 다수가 예. 이제는 이런 해법밖에 없다라는 예. 식으로 예. 대세화되면 예. 그때는 탄핵으로 가든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걸 보고 닉슨처럼 예. 알아서 하야 하든지 그런 결론이 나겠죠.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런 뜻이 없는 것 같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근저에 네. 일단 뭐 과연 200명이 모이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제 LCT 같은 카드를 계속 던지겠죠. 물밑에서 이러저렇게 수집해 놓은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통해서. 저도 뭐 사석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서 뭐 확인할 수 없는 거긴 네. 합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강요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뒷조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예. 각각의 파일들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유사시 협박용으로 쓰일 예, 수도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29명 이탈하는 걸 저지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야권의 어떤 누구와 비리와 관련된 걸 터뜨려서 또 물타기를 할 수도 있을 예, 예, 거고요. 그런 작업들은 이제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이른바 사전 카드를 통한 네. 협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 헌재 구성을 보면 네. 지금 이제 10년 보수 정권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럼 대체로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예, 들어가야 예. 있잖아요. 그 인적 구성에다가 내년 1월, 3월에 2명이 그만두죠. 물러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규정이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공석인 경우에는 동의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해석을 한다는 예. 거예요. 그럼 7명 남잖아요. 예.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이게 탄핵 동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헌재 재판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뭔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지하려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이라고 그럴까요? 네.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의 외침을 그렇게 저는 돌파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심하게 말하면 죽는 수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수라고 박근혜가 저는 죽는 생각합니다. 수다. 죽는 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성남 민심에 불을 지르는 거니까 네. 퇴임 후가 사퇴 이후가 더 걱정스러울 수도 있죠 상황이.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가 여기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뭐 살 길이 열려야 되는데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순간 뭐 조사받고 구속돼서 감옥 가야 되고 감옥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이 범죄 사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명의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그렇지 나오죠. 않는 한 저분은 내려오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무서울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필사의 저항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네. 몰라서 그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려워서 저런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민심에 맞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큰 대우를 형성해서 가급적이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 큰 틀의 해법을 모색해서 대통령을 힘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히 좀 로드맵을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그러면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까지 해서 200명을 만들어서 탄핵을 가결하게 되면 그 즉시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부터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아니죠.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핵이 되면 6개월 180일 이내에 헌재가 네, 가부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예. 탄핵 때처럼 예. 이건 잘못됐다라고 예. 기각할 수도 예. 있는 거죠. 그게 최장 180일이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달 만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죠. 네, 그래서 결론을 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제 기억에는 저기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152석으로 그렇죠. 과반 의석을 획득했기 예, 때문에 예.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그 결정에 따른 거라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기는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장 끌 수도 있죠. 여론이 좀 이렇게 진정될 때까지 예, 식을 예. 때까지 이제 예. 끌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탄핵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테고 탄핵 이후 6개월이면 그 탄핵해서 물러나고 나면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면요? 그거는 뭐 그러면 하야한 바로 거죠. 하야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만약 6개월 다 채워서 네.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네. 결정하면 네. 그로부터 60일일 겁니다.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뭐 정상적인 대선과 별 차이가 별 없을 차이가 수도 없는 있죠. 거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제 발로는 절대로 안 물러날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새누리당 쪽이나 네.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헌법 개정을 통한 개헌. 퇴진, 예. 그 개헌을 통한 퇴진인데 예. 개헌도 하고 예. 그 개헌안 안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내후년 2월 25일까지 돼 있는 임기를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줄여버리자. 부칙에 그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줄이고 그럼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자. 새 정부를 구성하자. 네. 이런 주장인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그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87년에 그런 전례가 있긴 합니다. 87년에는 그 직선제 개헌을 하고 네. 나서 예.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였죠. 음. 그러니까 개헌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2달인가 3달인가 줄인 전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임기도 줄인 수 있다면 대통령 임기라고 못 줄이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보다는 더 빨리 네. 할 수 있죠. 헌법 개정을. 근데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나오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을 거쳐서 네. 국민투표 가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 거기서 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맞죠. 예. 그래서 뭐 딱 부러진 답은 안 나오는데 결국 뭐 지치지 않고 네. 지치지 않고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굽니까? 지금 다 그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막 정말 그 저는 사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기도 싫은데 이제는
그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힘든데 정치 문제 때문에 매주 또 촛불을 물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행사도 재밌으니까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빨리 좀 해결해 주는 능력이 정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계속 이런 국면을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만들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어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하고 이제 특검이 곧 이제 그 가동이 될 텐데 우선 이제 일정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무회의 주제를 황교안 총리가 공석이에요. 지금 페루의 에이펙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해서 주재를 했는데 이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게 되면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버티는데 그걸 받겠냐 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가능성으로서 있겠죠. 그랬을 경우는 뭐 저항 정도가 아니라 민심과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전면전이죠. 전면전.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건 일종의 뭐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 될까요? 힘으로 네. 군사력 동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87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네. 당시 예. 4.13 호원 조치라는 걸 했거든요. 예. 직선제 개헌에 대한 열기들이 올라가니까 예. 역공을 취했거든요. 4.13 호원 조치라는 걸 했다가 민심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 네. 6월 항쟁을 예. 불러일으켰고 예. 결국 이제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헌법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걸 거부해버리겠다. 거부했다 대통령이 네, 하면 예. 그야말로 이제 전두환의 네. 4.13 조치에 버금가는 예. 전면전이죠. 예. 민심과의 전면전, 예. 그러니까 국민과의 전면전이 되는 거죠. 예.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해지죠. 법적으로는 이게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2를 붙인다고 하거든요. 제2 요구. 예. 제2를 붙이면 네. 3분의 2가 동의하면 네. 그러니까 200명이 동의하면 이걸 다시 이제 보내는 거고 그때는 대통령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법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예. 때문에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건 법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럼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2 요구가 온다 그러면 네. 저는 제 판단으로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2 요구가 와도 다시 또 똑같은 결정을 국회가 내릴 거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어제 본회의장에 220 몇 명이던가요? 225명이던가요? 23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196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300명이 다 들어올 경우에 200명을 이 특검법에 관해서 200명을 넘기는 것은 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이 저렇게 뻗대는데 네. 그거를 대통령 뜻을 따르자 이렇게 말할 사람은 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몇 사람 말고는 없을 김진태 거라고 의원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네. 말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액션은 촛불을 꺼트리는 바람이 아니라 네. 불을 키우는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2 요구해서 이게 다시 네. 제2가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네. 국회에서 다시 제2가 돼서 결국 법으로 가버릴 경우는 네. 본인도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계산까지 했을까? 근데 특검 받아들고 네. 상당히 시간 끌면서 갈 수는 있겠죠. 특검도 뭐 구성하고 이러면 대통령부터 소환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있을 수 있고 시간 끌기 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이제 특검을 임명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그렇죠. 법이 시행되더라도 네. 언제까지 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아무도 특정을 안 하고 이제 이른바 뭉개는 것도 있지 않느냐.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는 방법. 예. 그 가능성까지도 누가 네, 거론하더라고요. 아마 예. 청와대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명하더라도 무지 늦춰서 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버티다가. 예. 그 뭐 보름 안인가 뭐 이렇게라도 규정을 상설특검법에는 돼 있지 않나요? 그건 상습 예. 특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 이번에는 대통령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네. 버티는 거가 예. 가능하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한번 그건 해보자는 전면전이죠. 거냐. 전면전인 거고 전면전이죠. 정말 다들 생업 포기하고 그 가게문 닫고 전부 광화문에서 연좌농성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를 본인이 안 해야죠. 예, 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양심에 따라 좀 지키기를 좀 기대하면서 뭐 해놓은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면 이 지경도 안 났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 2012년에 수많은 약속했었는데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죠. 그 일요일 날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내일이 이제 촛불이 있고 이제 일요일 날 낮에 그 야권의 대선 후보 7명이 모입니다. 좀 정치 지도자 회의? 저는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도자 회의가 김구 선생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 회의를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해서 저희 손학규 전 대표까지 전부 모이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는 정치, 그러니까 대선 주자라고 분류되는 흔히 네. 언론 용어에 뭐 대권 주자 또는 대선 주자 이런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이 사태에 네. 이 국면에서 리더십을 나름 발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대선 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이 전체 국면을 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게임화되면 안 되거든요. 대선 게임화되면 안 네. 된다. 예. 이게 대선 게임으로 가고 이게 내일 모레 대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형태든 야권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먹는구나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 사태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렇게 발언을 좀 자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선 주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 주도로 가는 게 맞고 그 당 주도하에 국회가 네. 해법의 주체가 되는 게 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네.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이 직접 표로 선출한 기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한 기관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의 손에 직접 구성된 국회가 상당한 역할을 떠안는 거는 네. 헌법 정신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국회를 운영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정당이 나서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서 버리면 네, 이게 네. 대선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네.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거 한 번 정도로 저는 하더라도 한 번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치권만 이 문제의 해법 주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과거에 우리가 87년에 있었던 국본 같은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형태 네. 이런 국본이 만들어지고 네.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의 대우가 또 유지돼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주는 게 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 제도권 안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바깥에 심사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 또 필요한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주체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네. 건데 하나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기성 정치를 다 이렇게 제껴버리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정리하는 네. 결국 제도 정치권 안에서 그렇죠. 풀어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같이 가야 돼서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이 국면에 자신의 해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거는 좋으나 그들의 모임이 무슨 뭐 타이틀이 붙고 그것이 이 사태를 주도하는 단일화
기능하게 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당이 나서야 됩니다. 예, 당이 나서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 야3당 대표가 어제 모임에서 그 서명운동밖에 못 정해가지고 이번엔 또 대선 주자들이 나서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 대선 그 선수들이 이제 대진표를 좀 짜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역공의 포인트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권 지지층들에게도 또는 박근혜 대통령 이게 불만이라 그럴까요? 항의 표시로 다음 대선에 야권에게 표를 주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 게임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다.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선 주자의 관점에서 어느 경로나 어느 해법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도도한 물결인 거고요. 이 도도한 물결에 어떤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판을 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주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안 된다. 판을 흐트릴 수가 있으니 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정리되고 나서 내가 그때 지켜봤는데 그때 이 대선 주자 이 사람이 정말 참 잘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은 난 이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 이 결론은 좋다 이거죠. 그건 나중에 좀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 계산 가지고 이 판을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흐트러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진짜 대대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고 이 국가 위기를 잘 넘겨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이 길목에 어찌됐든 제도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서 계시는 건데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좀 뭔가 판단하는 자료도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 또 집단지성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 사실이면 매우 충격적인 건데요. 진짜 사실이면 충격적인 거죠. 계엄 사유가 안 되잖아요. 계엄을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헌법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게 법률 공부 전부 모든 국민이 법률가가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 흔히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봐야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법률적 요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무슨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안에서 내란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천재지변 같은 내후 뭐 내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죠. 그건 진짜 그야말로 유혈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그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따를까요? 지금의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인들도 판단력이 있겠죠. 지금 이게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한 여러 정황들이 다 나왔고 그게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지금 저기 창피해가지고 바깥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동네 창피해서 외국도 못 나가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야 니네 나라 진짜 야 장난 아니더라 막 이러고 지금 놀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계엄 카드를 만진다. 이거는 정말 그게 일종의 협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대통령의 협박. 대통령이 이제 은근슬쩍 그런 얘기들을 흘리는 거는 그게 협박이죠. 그게 협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필 전 총리가 한 5천만이 다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올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하지만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야 이거 힘으로는 못 밀어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의지가 꺾이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것도 계엄 검토한다라는 것도 저 그런 효과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게끔 그런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야말로 그거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재무돈 파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었지만 지금 2달 정도 된 셈인데요.
등장인물 가운데 중심인물로 보이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경환 전 총리, 그러니까 그 경제부총리죠.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한 분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보도에 좀 나왔습니다. 김종 제2차관, 문체부 제2차관이 본인이 최순실 씨를 알게 된 계기가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그랬다, 이런 이제 말을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로 확인이 좀 됐는데요. 김기춘 실장이 지금 뭐 이를테면 최재경 민정수석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이분들 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죠. 네. 지금 의혹이 드러난 인사는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 예, 수사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무리들이 네. 뭔가 좀 반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격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수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을 은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 신속하게 여기에는 대응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야권이 제가 뭐 그냥 그 당 지도부도 아니고 네. 그 당의 이게 목소리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좋지 않다 싶어서 발언을 잘 안 합니다만 네. 그냥 잘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근데 우리 당이 저 민정수석의 임명을 예. 방관한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정상적으로 국정 수행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예. 민정수석은 임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일 먼저 임명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때부터 사실은 의도가 뭐구나라는 걸 읽고 네. 그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예. 못해서 예. 지금이라도 민정수석은 그만두게 해야죠. 민정수석은 공석으로 두는 게 필요하고요. 검찰총장도 그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네. 그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검사들까지도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저희가 저쪽이 이런저런 뭐 계엄이니 뭐니 뭐 이렇게 협박하는 자꾸 카드를 쓰면 저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의 기초에서 네. 헌법과 법의 기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네. 공개적으로 저는 검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뭐 좀 요새는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이 돼가지고 다들 두려운 마음에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좀 불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일 그 박사모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이 전체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종의 이제 촛불에 대한 맞불 집회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혹여라도 이를테면 그 폭력을 유도해서 갈등을 만들고 이걸 계기로 해서 계엄으로 하는 이런 그림을 혹시 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가지고 청와대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 그림을, 대응 대응을.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예. 대응 시나리오에 아마 상위에 네. 그러니까 폭력 시위를 명분으로 네. 폭력 시위를 제압하고 이렇게 예.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좀 이렇게 뭐 계엄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반격할 수 네. 있는 예를 들면 흔히 쓰는 말이 그거 좀 있으면 이제 종북 얘기도 나올 겁니다. 예, 종북. 아니 이미 나왔어요. 그 야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배후에는 좌파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좌파 단체가 셉니까? 야당이 셉니까? 네,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해서 이제 지목하기 시작할 거고 예. 그네들에 의해서 폭력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마 이제 청와대가 준비했을 거로 제가 추론하는 네. 그 대응 시나리오에 어떤 기획이 있을 거라는 당연히 거죠. 들어있을 예, 거고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기획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그냥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네. 누군지 와서 자꾸 이제 폭력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유도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11월은 시민들이 자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그때. 하라 그러고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이에요. 세계 네. 어디 내놔도.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폭력 시위도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용인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 저항권의 차원에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네. 어버이연합이든 뭐 박사모든 현장에 와서 그렇게 자극하고 네. 열받게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폭력화 네. 시위를 좀 집회를 폭력화하는 예. 쪽으로 유도하는 예. 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분들도 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손잡고 음, 와서 뭔가를 간절하게 외치는 네. 모습을 보면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우려되는 두 가지인데요. 그날 갑자기 한 청년 하나가 차벽을 뛰어서 넘어갔는데 그 청년이 뭐 일베 회원이라는 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서울역 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시민단체 회원한테 그냥 무작정 어버이연합 할아버지가 달려들어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해서 코피가 막 줄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무슨 정치 깡패들처럼 이유도 없이 막 사람을 때리고 이러면 주변이 또 흥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 없이 먼저 때리고 저 사람이 먼저 때렸다 하더라도 경찰은 이제 쌍벌로 처벌하려고 할 거고 막 이러면 상황이 막 소란해지고 뭐 이런 상황을 계속 유도하게 되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좀 야당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뭐 어디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위험한 집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시민들의 정서나 네. 판단이 현장에서 이렇게 작용할 거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무력화시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치 안 할 때입니다만 시민 보호단인가요? 이렇게 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어쨌든 큰 흐름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타격하고 네. 뭔가 이렇게 부시고 하는 이런 형태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12월 민중총궐기도 당 네. 차원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과거 1년 전에 그런 예, 모습이 예, 좀 맞습니다. 있었기 작년에 때문에 그랬죠. 물대포 쏘고 막. 그렇죠. 그 백남기 농민 네, 그때 네, 다치신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다.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이제 먹히는지 네. 더 소구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만 이 시민들이 막아낼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죠. 네. 예전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일종의 인권 지킴이 네. 그리고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또 이제 인권 지킴이로 이런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집회 때도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 와중에 진짜 이 와중에 대통령은 저렇게 버티고 국민들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서 또 집회를 나가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국민하기 쉽지 않죠. 네. 뭐 대통령하기 쉽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국민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답답함이 있죠. 저도 뭔가 이렇게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보고 몇 사람이니까 토론해봐도 네. 딱 부러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서 저도 무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네. 뭐 저나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과정을 이겨내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과정을 인내하고 버텨내야만 이길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냥 한 번 딱 나갔는데 딱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지치면 지는 싸움이에요. 지치면 안 됩니까? 지치면 지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쪽은 자꾸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한편으로 지치게 만들고 한편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리게 만들고 이런 네. 시도를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긴 할 텐데 그러나 버텨내야 되고요. 지치지 않고 가야
이길 수 있고 또 이겨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다. 그 이문열의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는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예.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이문열이라는 사람의 한계가 이거구나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그 엄석대라는 네. 이 나쁜 놈과 나쁜 놈. 선량한 학생들 예. 간에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계속 학생들이 괴롭혀요.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소설의 해결 방식은 뭐냐면 선생님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엄석대를 선생님이 와서 엄석대를 쫓아내고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건데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제3자 선생님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힘으로 엄석대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됐다면 야 이거 진짜 좋은 소설이고 이문열을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팽팽한 긴장이 어느 순간 선생님이 와서 딱 정리해 줘 버리니까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다. 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열 씨는 이 판에서도 좀 그 딴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 팟짱 뭐 갑자기 또 한 석 달 쉬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 국면에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인가 그 좌표를 설정해 드리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판을 잘 읽으시고 전략적 판단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이 이기는 길인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